강남의 새벽, 민혁은 반짝이는 검은색 벤치에서 내렸다. 값비싼 가죽 구두가 흙길을 닿으며 묘한 소리를 냈다. 맞춤 제작된 회색 정장은 그의 큰 키와 단단한 체격을 완벽히 감쌌다. 짙은 감색 넥타이가 흰 셔츠 위에서 빛났고 성공한 35세 사업가의 품격을 드러냈다. 민혁은 부동산 업계의 거물이었다. 서울 도심의 우뚝 선 고층 빌딩과 강남 한복판의 억대 아파트를 소유한 남자였다. 하지만 오늘 그는 화려한 회의실이나 친구들과 골프장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동네 시장의 소란스러운 입구에서 있었다. 손에는 차 트렁크에서 대충 꺼낸 낡은 청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의 세련된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민혁이 시장에 온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날 아침 그는 아름다운 아내 은주와 크게 다투었다. 8년 전 결혼한 은주는 그를 무심하다고 비난했고 민혁은 그녀가 돈만 낭비한다고 쏘아붙였다. 말다툼은 격해졌고 은주는 유리컵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를 지른 뒤 방으로 올라가 버렸다. 민혁은 텅 빈 거대한 아파트에 홀로 서 있었다. 7살 아들 재미는 학교에 갔고 가사 도우미는 어디선가 청소를 하고 있었다. 숨이 막힐 듯한 기분에 휩싸인 민혁은 문득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그를 시장에 데려가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고르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 말은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며 차가운 아파트에서 그를 끌어냈다. 그래서 그는 운전기사도 도우미도 부르지 않고 직접 차를 몰아 시장으로 향했다. 숨 막히는 나날 속에서 평온을 찾고 싶었다. 시장에 들어서자 생선 비린내와 신선한 채소 냄새,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민혁을 덮쳤다. 아침 시장은 북적였다. 좁은 통로를 사람들이 오가며 부대꼈다. 생선 장수의 호객 소리와 쌀 장수의 흥정 소리가 뒤섞였다. 몇몇 호기심 어린 눈길이 그를 훑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청가방을 든 남자가 허름한 시장을 걷는 모습은 낯설었다. 민혁은 씁쓸히 웃었다. 자신이 이곳에서 어색하다는 걸 알았지만 여기선 아무도 그가 부동산계 스타 민혁임을 몰랐다. 그리고 그 사실이 오히려 그를 편안하게 했다. 민혁은 생선 코너를 지나 정육점 앞을 스쳐가다 한 작은 채소 가판대 앞에 멈췄다. 화려하지 않은 그곳에서 마른 체격의 여성이 낡은 티셔츠를 입고 앉아 있었다. 어깨가 해진 옷과 거친 손은 그녀의 고된 삶을 말해줬다. 그녀 앞에는 깨끗하게 정리된 배추, 시금치, 토마토가 낡은 비닐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누런 입을 떼어내며 혼잣말로 계산을 중얼거렸다. 민혁은 왜 이곳에 멈췄는지 몰랐다. 아마 이 가판대가 시장의 소란 속에서 가장 조용하고 소박해 보여서였을 것이다. 저기요, 이 배추 한 단 주세요. 민혁이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를 보고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잠시만요. 포장해 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시골의 향이 묻어나 민혁에게 오래전 익숙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지켜봤다. 이 순간이 그의 과거를 열고 오래 묻혀있던 상처를 다시 드러낼 줄은 몰랐다. 민혁은 채소 가판대 앞에 멈춰서서 배추를 포장하는 여성을 바라봤다. 그녀 거친 손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낡은 티셔츠와 헌바지가 그녀의 마른 몸을 감쌌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고된 노동의 흔적을 보여줬다. 민혁은 왜 그녀가 나치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그녀 손과 목소리를 만난 듯한 기분이었다. 다 됐습니다. 그녀가 배추를 건네며 말했다. 살짝 망설이는 목소리였다. 그녀가 시금치를 정리하며 거스름 돈을 챙기려 할 때
소매가 올라가며 왼쪽 손목에 작은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드러났다. 민혁은 숨이 멎는 듯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 흉터를 그는 잊을 수 없었다. 10년 전 홍대 근처 허름한 원룸의 작은 부엌에서 그의 젊은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다 생선 튀기다 화상을 입었다. 그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민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연고를 발라주며 투덜거렸다. 그 흉터는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시절의 흔적이었다. 연애의 아픔 속에 묻었다고 생각했던 기억이었다. 혹시 수진 씨 맞죠?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눈이 커지며 그녀를 뚫어지게 봤다. 여성은 놀라 손을 떨며 동전을 비닐 위에 떨어뜨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가 황급히 숙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전 수진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뭔가를 숨기려는 듯했다. 민혁은 믿지 않았다. 그는 한 발짝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봤다. 마르고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그가 한때 깊이 사랑했던 부드러운 이목구비가 남아있었다. 수진이 맞지. 거짓말하지 마. 나 너 알아.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했다. 모른다고요. 절 아는 척하지 마세요. 민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스에 쥔 건 아니었지만 그녀가 뺄 수 없을 만큼 단단히. 이 흉터 10년 전 홍대 원룸에서 생선 튀기다 생긴 거지. 기억나지? 이번엔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멈춰서서 눈물을 흘렸다. 어깨가 떨렸다. 웃고 그랬어. 마침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야. 민혁은 그녀의 손을 놓았다. 하지만 그는 비틀거렸다. 한 발짝 물러서며 머리가 어지러웠다. 수진, 10년 전 그를 떠난 아내. 차갑게 사랑이 식었다며 떠났던 그녀가 지금 이곳 가난한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그리고 자신의 화려한 정장과 반짝이는 구두를 봤다. 손목의 고급 시계는 그녀의 한 달 수입보다 비쌀 터였다. 두 사람은 두 개의 다른 세상, 영원히 갈라진 길이었다.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 민혁이 충격과 고통 속에서 물었다. 민혁아, 돌아가. 더 묻지 마. 하지만 민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시장 한쪽의 작은 찻집으로 데려갔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가 놓인 곳이었다. 안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어. 10년 전, 넌 아무 설명 없이 날 떠났어. 이제 이렇게 만났는데 그냥 갈 순 없어. 수지는 마지못해 앉았다. 손을 깍지 끼고 그의 눈을 피했다. 긴 침묵 끝에 그녀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이혼하자고 했던 날 기억해. 내가 25살, 내가 20살이었지. 내가 너한테 감정이 없다고 떠나고 싶다고 했어. 또 충격받았지. 아파했어. 하지만 날 붙잡지 않았어. 내가 변심했다고 생각했지?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의 고통이 되살아났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자문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난 너를 사랑했어. 떠난 건 너희 아버지 때문이었어. 민혁은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먼 곳을 바라봤다. 그때 넌 아버지 회사에서 막 일을 시작했었지. 큰 꿈을 꾸고 있었어. 스스로 성공하고 싶어 했지. 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나를 싫어했어. 내가 가난한 집 딸이라 학벌도 없다고 너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어. 아버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너를 의절하고 모든 재정 지원을 끊겠다고 했어. 내가 미래 다 잃을 거라고? 민혁은 머리가 텅 빈 듯했다. 그는 그 시절을 떠올렸다. 권위적이고 고집센 아버지는
늘 아들에게 자신의 뜻을 강요했다. 아버지는 수진을 촌스럽다고 비판했고 집안이 맞는 여자를 찾으라고 했지만 민혁은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개입했을 줄은 몰랐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내가 너를 오해하게 뒀어? 민혁이 목이 메어 물었다. 수지는 슬프게 웃었다. 말해서 뭐해? 너 아버지랑 싸웠을 거야. 날 선택해서 모든 걸 잃었을 거야. 난 그걸 원치 않았어. 민혁아, 난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어. 내가 감정이 식었다고 거짓말해서 너를 붙잡지 않게 했어. 내가 성공할 수 있게. 내가 이렇게 큰 인물이 된 걸 보니 후회는 없어. 그녀는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으며 목소리를 다잡았다. 온갖 일을 하며 살았지. 지금은 여기서 채소 팔아. 가난하지만 괜찮아. 민혁은 얼어붙은 듯 했다. 10년 동안 그는 수진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원망하며 살았다. 일에 매달려 성공을 쌓아 올리며 그녀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증명하려 했다. 결국 하지만 이제 진실이 칼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수지는 배신한 게 아니라 그를 위해 희생했던 거였다. 늘 냉정하고 단단했던 그의 얼굴 위로 눈물이 흘렀다. 바보야. 왜 나한테 기회를 안 줬어? 다 잃어도 너를 잃는 것보단 나았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눈빛이 슬펐다. 다 지난 일이야, 민혁아. 너 자신을 탓하지 마. 너는 너의 삶이 있고 나도 내 삶이 있어. 민혁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지는 손을 뺐다. 따라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줄게. 그래야 너도 마음 편히 가족한테 돌아갈 거야. 민혁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 방문이 새로운 비극을 열 것이라곤 그들이 영원히 서로를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줄 몰랐다. 수진의 삶, 그리고 또 다른 갈림길 뭐. 민혁은 수진을 따라 외곽으로 이어지는 흙길을 걸었다. 고급 가죽 구두가 자갈 위에서 뻑뻑 소리를 냈다. 검은 벤츠는 민혁이 시장을 떠나며 푸른 운전기사가 천천히 뒤따랐다. 수지는 앞서 걸었다. 낡은 고무 슬리퍼가 뻑뻑 소리를 냈다. 채소 반 돈이든 전가방이 어깨에 비스듬히 걸려 있었다. 민혁은 여전히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 외모는 신경 쓰이지 않았다. 찻집에서의 수진의 고백은 그의 마음을 혼란과 고통으로 뒤덮었다. 10년 전의 진실과 그녀의 현재 삶을 더 알고 싶었다. 길은 구불구불했고 양쪽에는 푸른 논과 허름한 판잣집이 섞여 있었다. 흙과 풀 냄새가 코를 스쳤다. 민혁은 낯설면서도 익숙한 기분을 느꼈다. 수진과 가난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따라 걸으며 바람과 그녀의 발소리에 귀 기울였다. 마침내 그들은 녹슨 철판 지붕의 작은 벽돌집 앞에 멈췄다. 마당엔 흙바다에 가몇 마리가 쪼고 있었고 벽에 낡은 자전거가 기대져 있었다. 수진이 머뭇거리며 돌아봤다. 여기가 내 집이야. 초라해도 뭐라 하지 마. 집안은 민혁을 놀라게 할 만큼 소박했다. 작은 방에 낡은 나무 탁자와 다른 플라스틱 의자 몇 개, 얇은 커튼이 부엌을 가리고 있었다. 벽엔 빛바랜 가족 사진 몇 장과 오래된 선풍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구석에서 5살쯤 된 남자아이가 뛰어나와 수진을 끌어안았다. 엄마 왔어. 그 뒤로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왔다. 수수한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은 그는 민혁을 호기심과 경계 어린 눈으로 봤다. 누구야, 여보? 수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소개했다. 이분은 민혁의 친구야. 이쪽은 내 남편 재훈이랑 우리 아들 민수야. 민혁은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수지는 새 가정을 꾸렸다. 가난하지만 따뜻한 가정이었다. 재훈은 민혁과 악수하며 소박하게 웃었다. 친구분이시구나. 이렇게 멋진 차림으로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은 드물지. 그는 차를 에우겠다며 부엌으로 갔다.
민혁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어색함을 느꼈다. 수진이 민수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을 봤다. 그가 한때 꿈꿨던 부드러운 눈빛이었다. 재훈이 차를 내오자 수진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다. 민혁과 이혼 후 고향으로 돌아와 온갖 질을 하며 살았다고. 6년 전 집 지붕을 고르러 온 재훈을 만났다. 그는 성실한 건축 노동자였다. 둘은 사랑에 빠져 결혼했고 1년 뒤 민수를 낳았다. 무유하진 않지만 재훈이 날 아껴줘. 민수도 작게 그걸로 충분해. 수지는 담담히 말했지만 민혁을 볼 때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민혁도 자신의 삶을 털어놓았다. 나도 가정 있어. 아내 은주, 아들 재민이 7살이야. 부동산으로 성공했지. 하지만 그는 말을 멈췄다. 은주는 아름답고 유능했지만 그들의 결혼은 사랑이 아닌 집안의 맞춤이었다. 그는 호화로운 아파트에 살지만 늘 외로웠다. 수지는 고개만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다. 둘은 침묵에 잠겼다. 그들은 서로를 영원히 잃었다는 걸 알았다. 지연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민수는 마당에서 닭과 놀았고 재호는 민혁과 날씨나 농사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혁은 그 단순한 대화에 뭐라 답할지 몰랐다. 그는 수진의 가정에 따뜻함이 있음을 느꼈다. 자신의 차가운 아파트와 대조적이었다. 그는 수진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기도 전에 전화가 울렸다. 은주였다. 지금 와, 얘기해야 할 게 있어. 민혁은 눈을 찌푸렸다. 불안이 밀려왔다. 기다릴 수 없어. 거기서 누구랑 있든 오늘 밤 만나야겠어. 중요한 일이야. 민혁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 회사 일이야. 그는 수진과 재훈 앞에서 태어난 척했지만 은주의 문자는 단순한 일이 아님을 암시했다. 수진이 걱정스레 물었다. 괜찮아. 바빠 보이는데 가. 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조금 더 있고 싶어. 그는 집안을 둘러보며 물었다. 지금 이렇게 사는데 내가 놓을 거 없어. 수진은 단호히 끊었다. 고마워, 민혁. 하지만 난 이 삶에 만족해. 내가 도우면 우리 가정은 어쩌라고. 너도 내 가족을 깨지 마. 민혁은 그녀 말이 맞음을 알았다. 그는 일어섰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럼 간다. 내가 잘 사는 걸 보여줘서 고마워. 수진도 일어나 눈시울이 붉어졌다. 너도 잘 살아. 지난 일로 괴로워하지 마.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마당으로 나가 차에 오르려 했지만 수진이 그를 불렀다. 민혁, 잠깐. 그녀는 집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가져와 건넸다. 민혁은 상자를 열어알았다. 안에 얇은 결혼 반지가 있었다. 그가 수진에게 끼워줬던 싸구려 반지였다. 빛이 바랬지만 추억이 담겨 있었다. 그는 반지를 쥐며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사로 돌아가는 길 그는 반지를 꼭 쥐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은주가 거실에 서 있었다. 팔짱을 낀 그녀의 얼굴은 차가웠다. 어디 갔다 이제 와.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다. 민혁은 지쳤다. 옛 친구 만났어. 은주는 비웃었다. 옛 친구 상관없어. 하지만 난 이 생활 지쳤어. 더는 못해. 민혁은 놀랐다. 무슨 소리야. 은주는 그를 똑바로 봤다. 아직 이혼은 안 결정했어. 하지만 우리 좀 봐. 민혁, 우린 서로 그림자처럼 살아. 날 정말 붙잡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냥 이 가정의 껍데기를 지키려는 거야? 그녀는 돌아서 방으로 갔다. 민혁은 무너진 마음으로 서 있었다. 그는 수진을 잃었고 이제 은주와 재민마저 이를 위기에 처했다. 민혁은 거실에 서서 수진의 낡은 반지를 쥐었다. 은주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린 서로 그림자처럼 살아.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고 집은 숨막힐 듯 조용했다. 하지만 생각할 틈도 없이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누구세요? 그거 왔다. 누구세요? 민혁 씨 맞죠? 저 재훈이에요. 수진 남편. 지금 우리 집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수진이 기절했어요. 위험해요. 민혁은 진짜 덜컥했다. 뭐요? 무슨 일이에요? 재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발, 뭐 해주세요. 민혁은 더 묻지 않고 열쇠를 챙겨 뛰쳐나갔다. 정장은 구겨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은주가 계단 위에서 차갑게 내려다봤지만 그는 보지 못했다. 벤츠는 외곽으로 질주했다. 석양이 붉게 물들었다. 민혁은 수진이 왜 쓰러졌는지 그녀의 마른 모습과 햇볕에 그을린 피부가 떠올랐다. 뭔가를 숨겼던 걸까? 그는 가속을 밟았다. 수진의 집에 도착하자 구급차가 마당에 서 있었다. 빨간 불빛이 번쩍였다. 재호는 민수를 안고 서 있었다. 아이는 울부짖었고 재훈의 얼굴은 창백했다. 집안에서 의료진이 수진을 들것에 실었다. 빨리 혈압급 낮겠어. 민혁은 소리쳤다. 무슨 일이야? 수진 어때? 재호는 눈물을 흘렸다. 모르겠어요. 시장에서 물건 챙기러 갔다 오더니 머리 쥐고 쓰러졌어요. 의사가 뇌출혈 같다고. 민혁은 생각할 틈 없이 구급차로 달렸다. 내 운전기사 따라오라고 해.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다. 민혁은 자신의 차에 재훈과 민수를 태웠다. 민수는 엄마 죽지 마라며 울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재훈이 말했다. 수진이 요즘 자주 피곤해했어요. 병원 가자고 했지만 집에 돈 필요하다며 안 갔어요. 오늘 내가 간 뒤에 시장에 뭘 두고 왔다고 다시 갔대요. 민혁은 가슴이 찢어졌다. 자신이 더 머물렀다면, 병원에 데려갔다면 어땠을까 자책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수지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민혁, 재훈, 민수는 복도에서 기다렸다. 민수의 울음소리만 메아리쳤다. 민혁이 재훈에게 물었다. 수진이 아픈 거 몰랐어. 재호는 고개를 저었다. 숨겼어요. 피곤은 일 때문이라고만 했지. 한 번은 몰래 약 먹는 걸 봤는데 말 안 했어요. 민혁은 불안이 커졌다. 수진이 뭘 숨겼을까? 한 시간 뒤 의사가 나왔다. 표정이 심각했다. 누가 보호자입니까? 재훈이 답했다. 저 남편입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상태가 안 좋아요. 뇌출혈이에요. 오래된 압박이나 종양 때문일 수 있어요.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비용 높고 성공률은 50%예요. 빨리 결정하세요. 재호는 얼어붙었다. 수술, 돈이, 민혁이 끼어들었다. 내가 낼게요. 바로 해주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다. 민혁은 재훈에게 말했다. 돈 걱정 마. 수지는 살아야 해. 근데 왜 이렇게까지? 그냥 옛 친구 아니에요? 그때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왔다. 수진의 옛 주치의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민혁을 구석으로 데려갔다. 민혁 씨 맞죠? 수진이 간직한 사진으로 알아봤어요. 야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네. 민혁은 눈썹을 찌푸렸다. 뭔데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수진은 5년 전 민수 낳고 뇌 종양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수술하라고 했지만 돈 없고 가족 걱정시키기 싫다며 거부했어요. 수진이 5년간 병을 숨기고 혼자 견뎠다니 그녀는 자신을 또 괴롭히지 않으려 했다. 그는 주먹을 쥐며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은주였다. 어디야? 집에 없어. 재민이 고열로 아파. 왜 가야 했어? 신경 쓰이는 거야. 민혁은 목이 잠겼다. 병원이야? 친구가 위급해. 곧 갈게. 은주는 차갑게 말했다. 친구든 누구든 선택해. 가족이냐, 다른 사람이냐. 계속 기다릴 순 없어. 전화가 끊겼다. 민혁은 두 갈림길에 섰다. 수진을 지키거나 아픈 재민에게 가거나 그는 재혼을 받다. 여기 있을게. 수진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간호사가 뛰어났다. 환자 심정지, 보호자 들어오세요. 민혁과 재훈은 응급실로 뛰어갔다. 수지는 창백하게 누워 있었다. 기계 소리가 혼란스러웠다. 민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소리쳤다. 수진, 일어나. 또 날 떠나지 마. 하지만 그녀는 반응이 없었다. 심박이 약해졌다. 민혁은 수진의 차가운 손을 쥐고 응급실에 서 있었다.
기계 소리와 간호사의 외침이 뒤섞였다. 재훈은 민수를 안고 울었다. 의사가 제세 동기를 꺼내 수진의 가슴에 댔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모니터에서는 여전히 평평했다. 수진, 제발.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의사가 소리쳤다. 민혁은 다리가 풀렸다. 의사가 말했다. 일단 위기 넘겼지만 바로 수술해야 해요. 종양이 출혈을 일으켰어요. 안 하면 오래 못 버텨요. 수지는 수술실로 옮겨졌다. 문이 닫히며 민혁, 재훈, 민수는 복도에 남았다. 민혁은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었다. 재훈은 민수를 달래며 말했다. 엄마 괜찮아. 엄마 강해. 하지만 그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민혁은 은주에게 재민 상태를 묻는 문자를 보내려 했지만 멈췄다. 그녀의 날카로운 말이 떠올랐다. 가족이냐, 다른 사람이냐? 그는 재민이 아프다는 걸 알았지만 수진이 생사를 오가는 이 순간 떠날 수 없었다. 곧 갈게. 은주는 답이 없었다. 그는 또 다른 폭풍이 다가옴을 느꼈다. 3시간 뒤 의사가 나왔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수술 성공했어요. 종양 제거했지만 환자는 혼수 상태예요. 깨어나도 기억을 잃거나 더 나쁠 수 있어요. 24시간 지켜봐야 해요. 재우는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민혁은 가슴이 찢어졌다. 수지는 살았지만 그녀의 기억은 사라질지도 몰랐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은주의 어머니였다. 민혁 어디야? 남편이고 아빠 아니야? 민혁은 얼어붙었다. 재민 심하게 아파요. 어머니가 말했다. 의사가 지켜봐야 안 돼. 은주 화났어. 너 가족 신경 안 쓴다고. 빨리 와. 민혁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병원에 있어요. 친구가 위급해요. 곧 갈게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너 알아서 해. 은주가 더 기다릴지 모르겠어. 민혁은 혼란스러웠다. 수진이 있는 병원과 아픈 재민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는 재훈에게 말했다. 집에 잠깐 다녀올게. 재민이 아파. 수진 상태 변하면 바로 전화해. 재훈은 고마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혁은 아파트로 달렸다. 집에 도착하자 은주가 거실에 서 있었다. 재민을 안고 있었다. 아이는 열로 신음했다. 은주의 얼굴은 얼음 같았다. 민혁은 재민을 안으려 했지만 은주는 물러섰다. 만지지 마.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내가 애 혼자 감당했잖아. 내 친구가 우리 가족보다 중요해. 민혁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은주 들어. 그 친구는 수진이야. 내 전 아내. 방금 수술했어. 죽을 뻔했어. 떠날 수 없었어. 은주는 멈칫하더니 비웃었다. 전 아내. 그래서 아들 내버리고 옛 연인한테 갔어? 민혁 너 너무해. 민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런 거 아니야. 수지는 가족이 있어. 하지만 그녀가 날 위해 희생했었어. 난 빚이 있어. 재민은 내 아들이야. 절대 버린 거 아니야. 은주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빚. 나도 8년간 너 아내였어. 아들 낳아줬어. 근데 넌 날 진심으로 신경 쓴 적 있나? 지쳤어, 민혁. 재민이 더 크게 울었다. 은주는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민혁은 무너진 마음으로 서 있었다. 은주 말이 맞았다.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 무연한 언니 없으며 서기도 어려움. 형들을 뛰어오는 뒤라오나. 그때 전화가 울렸다. 재훈이었다. 민혁 씨, 수진 깨어났어요. 뭐라고? 재훈이 흐느꼈다. 수진이 민혁, 가지마. 이혼하고 싶지 않아라고 해요. 의사가 단기 기억 상실이라는데 10년 전 당신과 살던 데만 기억해요. 민혁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수진은 깨어났지만 재훈도 민수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와의 과거에 갇혀 있었다. 그는 병원으로 달리려 했지만 은주가 문을 열고 소리쳤다. 또 어디가? 재민 열더 올랐어. 여기 남을 건지 그 여자한테 갈 건지 선택해. 민혁은 재민을 보고 수진이 자신을 부르는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은주 미안해. 하지만 날 기다리게 하지 마.
민혁은 병원으로 달렸다. 회복실에 들어서자 수진이 약하게 부르고 있었다. 민혁, 어디야?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진은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지금의 자신을 모르는 그녀를 봤다. 재우는 민수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날 기억 안 해. 우리 아들도. 민혁은 깨달았다. 과거는 고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그는 또 다른 비극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수지는 살았지만 그녀의 기억은 그들을 클리가 10년 전으로 돌렸다. 민혁은 회복실에서 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민혁 가지마, 이혼하고 싶지 않아라며 약하게 부르는 소리에 가슴이 찢어졌다. 수진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10년 전 그들이 부부였던 때로 돌아가 있었다. 재호는 민수를 안고 서 있었다. 수진이 날 몰라, 아들도 몰라, 당신만 기억해. 민혁은 민수가 엄마라 울며 수진에게 손을 뻗는 모습을 봤다. 수진은 반응이 없었다. 그녀의 기억은 재훈과 민수를 지웠고 민혁과의 과거에 갇혔다. 의사가 들어왔다. 상태는 안정됐어요. 하지만 뇌 손상으로 단기 기억 상실이 생겼어요. 몇 년 전 기억은 돌아올 수도 있고 영원히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병원에 더 있어야 해요. 가족이 인내심을 갖고 도와야 해요. 재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무슨 일이든 할게요. 수진은 내 아내, 민수 엄마예요. 민혁은 재훈의 결심을 봤다. 그는 자신이 수진의 삶에 더는 자리가 없음을 알았다. 그녀에겐 재훈이 있다. 지금의 진짜 남편. 민혁은 일어섰다. 재훈, 수진 잘 부탁해. 나 갈게. 재훈은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민혁 씨. 당신 없었으면 수진 못 살렸어요. 우리 가족의 은인이에요. 민혁은 씁쓸히 웃었다. 그는 수진을 마지막으로 봤다. 수진, 잘 살아. 그는 속삭이고 의사에게 말했다. 병원비 전부 낼게요. 해서 다 주세요. 야여고. 민혁은 병원비를 결제하며 수진이 최고의 치료를 받도록 했다. 고통스러웠지만 단호했다. 그는 수진이 더는 걱정 없이 살길 바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멍하니 운전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은주가 거실에 서 있었다. 손엔 여행 가방, 곁엔 재민이 눈물로 붉은 눈을 하고 있었다. 은주는 차갑게 말했다. 왔어. 난 결정했어. 이혼할 거야. 재민은 나랑 살 거야. 민혁은 충격받았다. 은주, 제발, 너랑 재미 있고 싶지 않아. 고칠 수 있어? 은주는 상처받은 눈빛으로 비웃었다. 고쳐. 민혁, 너 날 사랑한 적 없어? 8년간 난 내 삶의 그림자였어. 오늘 넌 재민을 두고 수진한테 갔지. 난 깨달았어. 이런 남편 필요 없어. 민혁은 무릎 꿇고 애원했다. 미안해, 잘못했어. 재민 데려가지 마. 하지만 은주는 손을 뿌리쳤다. 늦었어. 이혼 서류에 사인했어.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재민은 내 아들이야. 너 혼자 살아. 은주는 재민을 안고 가방을 끌며 나갔다. 민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집은 무덤처럼 조용했다. 그는 10년 전 오해로 수진을 잃었고 이제 무심함으로 은주와 재민을 잃었다. 그는 아무것도 붙잡지 못했다. 민혁은 일어나 수진의 반지를 쥐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종이와 펜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수진에게 편지를 썼다. 수진아, 미안해. 10년 전 널 지키지 못해서 내가 날 위해 희생하게 했어. 이제 넌 살아났지만 난 너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 재훈과 민수가 너의 진짜 가족이야. 내가 살아서 행복을 찾을 거라 믿어. 난 은주와 재민을 잃었어. 그건 내 잘못의 대가야. 날 찾지 마. 너 평온히 살 수 있는 곳으로 갈게. 날 사랑해줘서 고마워. 안녕. 그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수진의 이름을 적었다. 금고에서 돈을 꺼내 재훈에게 맡겼다. 메모를 붙였다. 재훈, 이 돈으로 수진 잘 돌봐. 내가 남겼다고 말하지 마. 그는 밤중에 수진의 집으로 갔다. 집은 조용했고 불은 꺼져 있었다.
민혁은 차로 돌아가 한강으로 향했다. 수진과 연애할 때 낚시를 갔던 곳이었다. 그는 차를 세우고 강가에 섰다. 달빛 아래 강물이 세차게 흘렀다. 그는 수진의 반지를 강에 던지며 속삭였다. 수진 행복해? 그걸로 충분해. 그는 차에 올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아무도 몰랐다. 민혁은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며 모든 걸 버리고 떠났다. 수지는 병원에서 회복되었다. 어느 아침 그녀는 눈을 뜨고 재훈과 민수를 봤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재훈, 민수 기억났어. 재훈은 그녀를 안고 행복으로 울었다. 정말 날 기억해.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와 아들을 안았다. 의사는 기적이라 했다. 재훈의 사랑과 인내가 그녀의 뇌 손상을 이겨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재훈은 문틈에 봉투와 돈을 발견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편지를 나무 상자에 넣고 과거로 간직했다. 재호는 민혁의 돈으로 그녀를 돌보며 더 깊은 사랑을 주었다. 수지는 진정한 평온을 찾았다. 은주는 재민과 새 앞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일하며 아들을 키웠고 아픔을 딛고 강해졌다. 재민은 가끔 아빠 어디 갔어? 나 물었다. 은주는 아들을 안으며 말했다. 아빠는 멀리 갔어. 하지만 엄마는 항상 너와 함께야. 그녀는 민혁을 찾지 않았다. 그가 원한 대로 그를 놓아줬다. 민혁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가 지방 산골에서 은둔한다고 했지만 확인된 바 없었다. 그는 영원히 사라졌다. 자신의 고통과 벌을 안고. 수지는 재훈과 행복했고 은주는 재민과 독립했다. 민혁 이야기의 중심이었던 그는 그를 사랑했던 이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다.